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월요일날 들려드립니다. 오늘이 10월 7일이죠. 10월 7일 월요일날 들려드리는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가을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스산한 바람에 혹시나 건강 해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교차가 그래도 좀 심하죠. 낮에 봤더니 낮에 버스에서는 또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낮에 좀 덥더라도 재킷이라든지 카디건이라든지 걸칠 옷을 꼭 갖고 다니셔서 저녁 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체감 온도에 그 몸의 어떤 그런 그 온도의 저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겠죠. 자,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은 와, 내가 국회의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7일, 오늘부터 그 다음에 11월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고요. 피감 기간은 모두 80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는 원래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과,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권한이죠. 예산심의. 행정부가 이렇게 하게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세요 하면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감사가 바로 있거든요. 그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감사는 사실 피감기관 802곳에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럼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증인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하고 동행명령권에도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것을 방해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사실상 온갖 그런 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정보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거나 혹은 입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그런 입법 활동이나 예산 심의 기능, 그리고 또 물론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저 국정감사는 야당의 호통치기, 내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장으로 변질되거나, 혹은 피감 기간에 완전히 그 갑질을 하면서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그러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다. 몇십 년의 어떤 자료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너네 그 기관장들 다 집합시켜라.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사실 대기업들의 총수, 그러니까 오너들은 실제로 무슨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는 사회문제 이슈화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 다 불러라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바쁜 그런 그 총수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 국감장에 나와야 되고, 또 국감장에 나오면 몇 시까지 딱 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딱 앉혀갖고 질문하고 돌려보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고 하루 종일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자기 순서가 오게 되면 딱 한 1분 이내에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질문하고 끝냅니다. 즉 무슨 뜻이죠? 답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얼차려 기합을 주는 거죠. 나오라!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 당신을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과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총수를
국회의 국감장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벌이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맛에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1년 동안 행정부가 무슨 일을 했고 또 이 일 속에서 혹시나 실수를 한 거나 혹은 누수가 된 거나 낭비가 된 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입법 권한이지요. 국회 권한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증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거의 100여 명의 증인들이 이번에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근데 의혹을 파헤친다라는 그런 표현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그냥 굿판을 벌이겠다 이겁니다. 왜? 10월에 그러니까 10월이지만, 지금이 10월이지만, 11월 위기설에 직면해서, 즉, 선거법과 그 다음에 위증요소와 관련된 선고 이전에 탄핵과 관련된 빌드업, 온 국민들이 전부 다 2016년도처럼 광화문 내거리에 다 뛰쳐나와서 탄핵을 부르짖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아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굿판을 벌이겠다. 이게 의도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면톱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은 김건희 대 이재명 타깃 국감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보겠습니다. 여당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 도와 자멸할 작정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이 이탈해서 단일 대우가 무너졌다라고 전하면서 이것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김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이 사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나서는 건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추가 이탈표가 나와서 8명 이상 특검법과 관련돼서 제의 요구가 발동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가결시킬 수 있다. 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그 즉시 레임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이다라고 지금 이 사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힘입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화 군수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아예 대놓고 탄핵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은 지금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 탄핵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 대우다라고 이 사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설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설은 미국 대선 앞두고 방위비 한미 협상이죠. 군사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건 희소식이고요. 국회 비준은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금 이 사설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이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4일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소식이 지금 희소식이라고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를
있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 분담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됐을 때는 크게 이번 그 협상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워낙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만이 아니라 뭐 나토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 나토 또는 대한민국 이렇게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받아내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하고 아니면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빨리 타결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됐을 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 한 달 전을 앞두고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된 것을 아시아투데이는 희소식이다라고 사설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협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회에서 줄곧 지적받아온 연간 증가율,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증가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11차 협상 때, 그러니까 11차 협상은 지난 2020에서 2025를 적용한 것이죠.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건 2026에서 2030년까지의 그 분담금이고요. 근데 지난 2020에서 2025년 때 적용한 것은 국방비 증가율로서 연평균 4.3%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증가율 기준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로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국방비 증가율 할 때는 연평균 한 4.3%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로 하면 2%대 중반으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30년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은 약 한 3.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정을 국회 비준을 꼭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 민주당이 아이고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만약에 비준을 비토한다면 한 달 전에 이렇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도리어 굉장히 안 좋은 방향. 그러니까 그대로 이 협정을 비준을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이것을 두고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까. 물론 미국은 우리와 달라서 이것이 대통령이 지금 이 행정부 협정이었어요. 대통령이 이건 뭐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을 압도적인 어떤 그런 표로 여당에 협조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비준을 한 것을 이렇게 되물릴 수가 있느냐라는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한 달 전에 이렇게 힘겹게 어쨌든 이 협정을 지금 완수를 타결을 했으므로 국회가 빨리 비준을 압도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순서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 순서 월요일마다 들려드리는 토크 배틀 시간이죠. 토크 배틀을 가득 채워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경국 평론가님, 지석구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지석구 평론가님 몸 좀 어떠세요? 지난주에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네, 좀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상쾌합니다. 네. 오늘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그러세요? 예. 요새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그런가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김대남이 SGI에서 사퇴했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사퇴는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오마이뉴스에다 대고 네. 긴 장장 긴 또 그 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또 십상시가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다는 둥. 참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로열티, 그러니까 이 충성심이라는 게 도대체 눈꼽만치도 있는 사람이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정말 여기저기 다 제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쫙 취재를 해서 예. 아주 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빨개 벗겨서 취재를 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이따가 그러면 그 발가 벗긴 현장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5일, 그러니까 4일 밤에서 5일 아침까지 7시에 이태원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의 2시 20분이라는데 2시까지 자그마치 3차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계속 소식이 들어오는데 네. 3차에서는 동반자 남성이 있었다고 하고요. 먹은 건 두부김치라고 합니다. 뭐 술집 주인 되시는 분이 증언하기를 이미 3차에서 들어오는데 2차 끝나고 들어오는데 떡이 됐더라. 여성이 떡이 됐더라라는 뭐 증언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지선답니다. 네. 문다에는 왜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는가? 네. 1번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 2번 무심코 돌맞은 개구리, 이 스스로 한 말이죠. 네. 무심코 돌맞은 개구리가 아닌 늘 취해 있는 두꺼비. 네. 3번 음주운전의 생활화, 일상화. 4번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결심의 실천. 이것도 참지 않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지요. 자, 1, 2, 3, 4 중에 골라주시고 만약에 해당되는 답이 없을 때는 스스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플러스 주관식입니다. 자, 번호를 쓰면 될까요? 번호를 말씀을 해주시죠. 뭐 네. 귀찮으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날 아마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페이스북이 아니죠. X죠. 네. X에 글을 네. 올려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그때도 제 생각에는 음주 SNS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금주로 했었나 봐요. 참지 않겠다는 건 이 술에 대한 이제부터 술 실컷 먹고 그러니까 운전하겠다. 현실적으로 이제 막 나가고 싶기도 한데 아하. 어떻게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지금 뭐 네네. 자기가 저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술의 힘을 빌어서 한번 또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김장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진석규 평론가님. 예, 그래서 저는 3번인 겁니다. 그래서 3번. 예, 어떤 늘 의미? 글을 올릴 때도 음주의 일상화. 어허. 음주의 일상화니까 음주운전에도 일상화가 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가요. 네네. 술집 동네가 제 나와바리입니다. 그렇죠. 아주- 일본어입니다. 영역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러면 제 영역입니다. 이렇게 네네. 표현할까요? 예. 네네. 제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술집이 그 주변이 해밀턴 호텔 딱 술 먹은 데가 왼쪽 골목 오른쪽 골목 해밀턴 호텔을 보면서 네. 왼쪽 그때 네, 참산한 거. 참산한 데고 이건 오른쪽 골목이고요. 예. 여긴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골목인데 넓은 골목입니다. 예. 완전히 차가 다니는. 예. 그래서 여기는 늘 경찰들이요. 들어가서 술 먹고 나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일상적인 단속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다 딱 주차를 했거든요. 네. 그건 그 술집 동네를 잘 알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늘 거기서 술 먹고 나와서 운전했다는 즉 네. 음주운전 생활의 일상화 음. 해서 저는 3번으로 그 동네 모르면 그렇게 주차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이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3번과 4번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늘 그냥 음주운전을 일상화했다. 저도 동영상을 봤더니 만약에 그날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이거 내 술 먹었는데 운전해도 돼 말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게 문 딱 열고 딱 닫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고는 거침없이 뭐 차를 그 지역이 주로 술 먹을 때 오던 단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 늘 아는 지역인 거죠. 그런데 다 아십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슐랭 별이 있다는 네. 그 고깃집에 네. 주차장이 있대요. 주차장이 있대요. 근데 그 주차장에 안 하고 네.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해갖고 딱지까지 또 그냥 뛰었다고 합니다. 거기 용산구청 불법 주차 차량 딱지가 맨날 다니는데 어쨌든 동네를 아는 동네거든요. 그렇죠. 그 딱지 뛰는 것도 잘 안 뛸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상가에서 딱지 너무 자주 뛰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주차하고 할 때는 이미 그 동네를 수시로 다니고 늘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의 저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불법 음주운전이 일상하다 이렇게 지석규 봅니다. 평론가님이 예. 금요일 밤 제가 가면은 거기서 술 드시고 계시나요? 그거는 또. 거의 금요일 밤에는 클럽 데이인데.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늙은 나이에 클럽은 못 가고 주점 정도. 다음번에, 주점. 이 기회에, 문다에도 이렇게 음주를 하는데, 음주 운전 말고요. 음주. 동네 오시죠. 제가 음주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운전은 아니고, 음주는. 안 되죠. 예, 음주는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버스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같이 술을 먹었으면 같이 마셨던 뭐 남자가 있었다는데 네. 그러면 뭐 대리를 불러주든지 그렇죠. 뭐 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인데 그걸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문다혜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늘 준법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차장을 고깃집에 주차할 것이고 그러겠지. 준법 그렇습니다. 정신이 예, 없다는 예,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대리를 부르고 또 남자한테 대리를 한다든지 이건 당연한 건데 당연히 남자가 그냥 알아서 가 이거는 알아서 맨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진행자님께 여쭤보는데 네. 이런 정도면은 자기가 정말 무슨 대한민국의 대단한 대통령의 권력이 아직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심리 상태는? 그럴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반문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 진행자의 권력을 질문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청래 같다. 죄송합니다. 정청래스럽다 내가.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문다혜의 음주운전을 두고 지지자들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잡혀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분 관계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또 이 지지자들 말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네. 경찰이 하필이면 우연히 거기 있었겠느냐. 경찰이 거기서 딱 나타난 건 이미 문다혜가 등장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일부러 경찰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오자 토크로 좀 적어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그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자 토크 제가 쓰겠습니다. 네네.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 지지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아무리 정말 대깨문 그러니까 뭐가 깨져도 뭐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지만 음주운전까지 이렇게 옹호하는 것. 과연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 그것을 두 분 이제 그 정치 심리학까지 통달하신 두 분이 심리 상태를 오자 토크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석규 평론가님. 예, 제가 그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거기는 상습 경찰들이 또 구청에서 음주 단속 상태입니다. 이게 띄어쓰기가 그런 건가요? 예, 띄어쓰기 한 겁니다. 다 띄고요. 다 띄고. 난 다음 주가 다음 주가 왜 뭐가 상태가 어떤가? 이 댓글 쓰시고요. 네네. 이 댓글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음주 상태에서 댓글 쓰는 겁니다. 집단 음주. 집단 음주. 제정신이면 이런 댓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우리 완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괴로워할까 하면서 다 술을 퍼먹고 함께 그렇습니다. 했다. 거기가 다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네네. 유흥가에는 항상 음주에 대해서 단속이 일상적으로 있는 데인데 그렇군요. 이거를 정치 경찰이 나타나서 문다혜를 정치 탄압하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단속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 쓰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요. 전부 다 술 먹고 쓰는 글이다. 다 음주 상태. 예. 현지 주민이시니까 확실하게 아시겠네요. 금요일 밤은 정말 경찰들이 너무너무 힘든 밤이죠. 거기서 그 동네 긁으면서요. 제가 클럽에서는 약도 먹어요. 나는 어떤 의혹도 많고. 의혹이 아니에요. 거기 약이 일상적으로 있는 동네라고요. 약도 먹는 동네. 문다혜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 클럽은 그래서 경찰들이 많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국 평론가님. 사실 문다혜가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X 계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날 겁니다. 네. 짜증이 나니까 일본 말로 하면 야지라 그러나요? 네네. 일종의 그런 식으로 문다혜를 손절한 게 아닐까. 네. 문다혜 손자리라고 썼어요. 니네 아빠는 아빠하고 니하고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식으로. 아까 지능형 안티.
그렇죠. 안티로 돌아섰다. 아, 그것도 재미있는 해석이시네요. 자, 이번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오자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지 두 분만 하시는 오자 토크라고 써주셨는데 혹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만약에 이 지지자, 그러니까 정말 맹목적인 이 문재인 문다혜 일가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심리 상태를 재미있게 오자 토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하시는 동안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자, 3번입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은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버금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7자 토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재인 5일 아침에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뉴스를 듣고 생각이 어떤 심정일까요? 7자 토크.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혜에 대한 감정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어떤 심정을 7자 토크를 한번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자 토크 많이 올려주세요. 박경현님 써주셨고요. 운사님이 다해야 가라. 내가 쓸 테니까 맑은 순이님, 그 7자 토크부터 하시죠. 네. 맑은 순이님, 야, 나, 다해야. 아이고, 이거 재밌다. 그리고 운사님, 다해야 가라. 야, 가라. 한 걸음 더니, 버릴란다. 버릴란다. 그 다음에 골프 여신님, 범죄 공동체. 아이고, 한걸음 더님 반갑다고 또 박경현님이 인사를 해주셨네요. 다 버릴란다.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저걸 맑은 순이님 7자 토크 해주셨어요. 이따가 이거 다 한꺼번에 해야죠. 맑은 순이님은 7자 토크로 저걸 자식이라.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써준 거 먼저 하면은 이 두 분이 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하죠.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7자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문다에 드는 어떤 생각. 최계순님이 또 쓰셨네. 최계순님. 다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해야 정신 차려. 이영희님. 두 분 다 쓰셨어요? 보여주세요. 제발로 걸어갔네. 자, 이번에는 김경록 평론가님. 뭐라고 쓰셨나요? 그 돌 내가 던졌다. 그 돌 내가 던졌다. 문재인의 한 말입니다. 어떤 뜻이죠? 자기가 누가 던진 돌에 맞았어. 왜 하필 내가 맞았느냐 이렇게 참 원망을 했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아빠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돌 내가 던졌다. 미안하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것도. 자, 지석기 평론가님. 문씨 일가 종쳤다 이런데요. 예. 지금 문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또 소환이 예견돼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나 개딸들, 네. 또 민주당 지지자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딱 한마디로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심지어는 전 정권 탄압이다. 네. 문재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문다의 이것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문씨 일가 종쳤다. 그 얘기 쑥 들어가고요. 국민들로부터는 문씨 집안에 대한 보복 전 정권 이건 쑥 들어가고 이제 문씨 일가에 대해서 음주운전까지 덧붙여서 이거부터 먼저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봤다 문씨 일가의 음주운전 문다의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녀가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이 보니까 그 음주운전했다는 자동차도 네. 심지어는 세금을 안 내가지고요. 네, 네. 과태료를 안 내서 압수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면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개망신 당한 거거든요. 자, 이제 문씨 집안 종쳤다. 알겠습니다. 두 분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심사위원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오자 토크부터, 오자 토크, 7차 토크 다 하겠습니다. 야, 나 다해야. 야, 이거 죽여주는데? 예. 야, 다해야 가라. 다 해야. 다 버릴란다. 범죄 공동체. 여기까지가 오자 토크입니다. 좋습니다. 자, 예, 이제 예. 7차 토크로 갑니다. 네. 마냥 이쁜 내 새끼. 그 다음에 막 가는 거냐 쯔쯔. 그 다음에 저걸 자식이라고. 다 해야 정신 차려. 역시 내 딸 맞구나. 다해는 구제불능. 제 발로 걸어갔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한 분만 선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자에서는 야, 나 다해야. 내 이 정도면 뭐 음주운전한다고 니들 왜 그래? 꼭 그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누가 1등일지 모르나 요거랑 마냥 이쁜 내 새끼. 마냥 이쁜 내 새끼. 예, 둘 중에 저는 하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뭐 제발로 걸어갔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만간 부를 텐데.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럼 저는 그 뜻으로. 그 뜻이구나. 그 뜻 난 괜찮습니다. 어디로 갔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역시 김경훈 야. 평론가님 날카롭게 그걸 분석 쫙 좀 캡슐해 주셨네요. 그럼 거기에 저는 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느 표? 제발로 걸어갔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대단한 문씨 가족. 민물이 맑아야지. 저는 사양합니다. 이건 아니겠지. 저는 맑은 순이님은 사양하신다고. 아니 7자 안 돼요, 그것도? 7자 토크? 예. 아니야. 농담이에요. 그거는- 자기는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예. 그럼 결정하신 거. 새로운 것도 포함하셔서 뭐로 결정하셨죠? 저는 아까 제발로 걸어갔네? 제발로. 제발로 걸어갔네 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자께서는 지금 창에 메일이 떴습니다. 이 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 닉네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다혜 음주운전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네. 문다혜, 조민, 이동호. 예. 조민은 누군지 알죠? 조국 딸. 이동호 누군지 알죠? 예. 바로 이재명의 예. 큰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자유토크 해주시죠. 이번에 김경국 평론가님. 왼수다. 왼수다. 누구한테 왼수죠? 엄마 아빠한테 왼수다. 왜 그러지요? 사실 뭐 다들 아실 텐데 애물단지죠. 그렇죠. 애물단지인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픈 손가락이라 그랬는데 뭐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일어나는 뭐 모든 일이 문다혜한테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출발했고 지금 결국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를 네네. 뇌물수수로까지 지금 좀 있으면 불려가게 만든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잘라버리고 싶은 손가락이겠죠. 조민도 마찬가지죠. 조민은 사실은 엄마 아빠 두 분을 다 지금 이게 딸 입학 문제 때문에 둘 다 지금 교도소로 가게 생겼고 네. 이동호는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이제 좀 점잖아도 갈 수 있죠. 이동호는 자기가 사고는 쳤지만 엄마 아빠가 알아서 검찰에 수사 받으니까 자기 때문에는 안 받으니까.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은요? 예, 좀 공통점은요. 인두껍 부모를 두고 있다. 그렇군요. 인두껍입니다. 네. 사람의 탈을 쓴 네.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자, 문다혜. 말 하나만 하죠. 네. 지금 아까 야, 나 다해야 음주운전 좀 했다고 니들 왜 그래? 그렇죠.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조국, 지금 조민 같은 경우도 아니 자기들이 지금 스펙을 위조해서 네네. 시험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의사까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스스로 의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그래요. 아니, 스스로 반납했습니까? 재판에서 아웃되니까 자기들 죄를 살라고 감형시켜 달라고 어쩔 수 없이 냈습니까? 거기다가 자 이동호 이분은 젊은 나이에 보니까 물론 무죄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럼 강남에 무슨 이상한 데부터 시작해서 노름까지 온라인 다양한 거에 지금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 교육을 인두껍을 쓰고 야 정의롭게 살아. 너 잘하라는 거 아니야. 양심 있게 살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야 다 행사해. 야 다 내 밑에는 국민들이지 대부분 개돼지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인두껍 쓴 자식 교육.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결과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제가 만약 권한이 있다면은 아시아투데이 구독권을 드리고 싶은. 저한테요? 아니, 권한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예. 두 분한테 권한이 있지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아까 일면톱, 아시아투데이 일면톱 제목도 비슷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거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그런 의혹들을 다 구판을 벌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재명과 관련된 지금 의혹들로 이제 맞서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일면톱 제목이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 이렇게 예. 됐거든요. 예. 그렇게 구도를 맞춰보면 누가 승리할 건가 이렇게 지금 여쭤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게 됐어요. 자, 이재명과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건가요? 이번에 지석규 평론가님. 예. 요게요. 네. 지금 여야 모두 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말들이 10월, 11월 위기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자, 국민의 감정, 네. 국민의 심리로는 이재명이 이길지 모르나. 네. 자, 사법적으로는 이재명이 아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현실에서 국민의 감정에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우리 이제 국정 지지도도 좀 떨어져 있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얘기들도 의혹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래서 국민들이 좀 마음이 안 좋고 쓰라리고 좀 약간 좀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자, 객관적으로.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11월 달, 자, 1심, 결심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그 다음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네. 그렇다면, 자, 11월 15일 공직선거법에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여기 유죄는 80만 원 이상입니다. 네. 자,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자, 633제라고 하는 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판결. 네. 그러면 내년 5월에 이재명은 단두대에서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자, 지금 말씀하시는 자, 이재명 대 김건희 구도는 뭔 구도냐? 구도인 것 같지만 이재명 목 날아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경국 평론가님은요? 생각은 비슷합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는 탄핵국감 그리고 방탄국감 네. 이 양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탄핵국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지금 탄핵 정국으로 끝까지 몰아갈 겁니다. 끝까지 몰아가면서 이재명 물타기에 나설 건데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감이 오늘 시작됐잖아요. 네. 국감이 시작됐으면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터뜨렸을 거거든요. 네, 뭐 말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로 뭐 폭로할 게 있을 것이다.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국감을 기다렸다가 국감 때 하겠다. 그 얘기는 이게 뻥카란 가능성이 네.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탄핵으로 어쨌든 몰아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정적 한 방이 있을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처럼 뭐 저 디올 가방이나 명태균이나 뭐 이런 쭉 그런 것들 가지고 소총을 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네. 소총으로서는 지금 저 탄핵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네. 저는 11월 15일이 끝난다는 게 11월 15일 이제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지면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3을 하면 5월이 되거든요. 네, 네. 5월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5월에 끝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뭐 징역형이 선고된다든가 아니면 뭐 벌금 수백만 원이 선고된다든가 이렇게 네. 됐을 때 2심에서 이게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쳤을 때 네네. 그때 과연 그때까지 저 민주당이나 저 이재명 지지자들이 계속 우리 시없는 수박을 안고 갈 것이냐 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의 수명은 정치적 수명은 더 단축될 것이다.
국정감사로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은 실패할 거다라고 두 분이 입을 모아서 또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재명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 대북송금 재판부와 관련돼서 내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준비 공판 기일에서는 원래 그게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공판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연작전, 이재명이 지연작전을 했죠. 아이고, 복사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30분 만에 그냥 끝나고 복사할 시간을 10월 8일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재판 지연 두 번째 작전, 그러니까 재배당, 재배당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도 내일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재배당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와 그 다음에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가 뭘지 이번에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신진우 부장판사한테는 죽어도 싫다. 신진우 판사는 죽어도 만나기 싫다. 그런 강한 의지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지난 7월 달에 그랬죠. 7월 달에 처음에 이제 재판 배당이 됐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토지 관할 병합 심리인가 그걸 제출했다가 지금 어쨌든 중앙지법으로 연기를 병합해달라. 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에서 최종 기각시켰지만 어쨌든 기간은 벌었잖아요. 네네. 기간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 변경 요청, 재배당 요청, 재배당 요청 이거들 신진우 부장판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피 신청. 기피 신청. 그걸로 이제 시간 끌고. 어쨌든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면. 그렇죠. 올해 2월 달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수원지법 원장과 뭐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가 이 사건만큼은 제대로 하겠다. 대북송금 문제. 그래갖고 본인의 의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2월 인사에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르죠. 내년 2월. 혹시 열받아서 내 1년 더 하겠다. 그럴지도 모르죠. 자, 이번에 지석규 평론가님.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신진우 부장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했는데 봤더니 거의 9월 30일인가요? 10월 들어오기 바로 그 직전에 두 가지의 꼼수를 이재명이 부린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그게 뒤늦게 알려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이 공범에 한해서 유죄를 했던 재판장, 그 판사에 한해서는 제척할 수 있는 거로. 이거를 또 이제 법을 올렸더라고요. 이건태가 또 이 법을 또 이미 이제 개정하는 거를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다 9월 말에 했던 거거든요. 그 꼼수 중에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게 재판부 재배당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법부에서 할 때는 재판부를 배정할 때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재판부에다가 또 그 판사한테가 배정하는 게 기준과 원칙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제가 굳이 꼭 얘기하지 않은데 자,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부로도 그대로 대북송금 연장된 건 인공지능이 배정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저 차원의 인공지능이 그런데 뭔 헛소리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배당 요청 당연히 아마 불허할 것 같고요. 이게 뭐 기피 신청을 위한 빌드업, 더 나아가서 재판 지연을 위한 빌드업이다. 어쨌든 기간은 어쨌든 버니까. 기간은 버는 거니까. 버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재명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징치해도 어쩔 수 없으면 끌어내려야 된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야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또 뭘까요? 이번엔 지석규 평론가님부터. 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 당연히 이런 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한마디로 공직선거법 11월 15일 날 있죠. 이게 지금 민주당과 김민석 등 그 두뇌 그룹들 있죠. 여기에서 이미 판단이 이날 80만 원까지만 받든지 벌금이 또는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니라 유죄가 나올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결정적이다라고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내부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남는 카드가 뭡니까? 뭐죠?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이 빨리 633제를 빨리 끝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깜빵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발언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더 막 나갈 거다. 모든 게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갈 거다. 그래서 국감도 김건희 국감을 이번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면책특권을 활용했어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결국은 이제 너 죽고 나서 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지지자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특히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말을 세게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 9월에도 그랬거든요. 9월에 그때 구속영장 심사하고 네. 신청되기 직전에 그때 했던 얘기가 끌어내려야 된다. 그때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위기의식이 그만큼 최고조에 달했다. 그 표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이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발언이 아니라 속내다. 정말 끌어내려야만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본인의 속내를 그냥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쌍특검법이라고 이제 표현되죠.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최대 4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 왜 최대라고 하는 거냐면 비밀투표이기 때문이고, 뭐 지금 194대 104 무효 하나, 기권 하나에서 최초로 300명,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요즘 들어서 수년간 보기 드물게 전 국회의원이 모두 다 출석을 해서 모두 다 투표를 한 300표가 됐는데 거의 없었던 일 같습니다. 거의 없었죠. 네, 거의 그렇죠. 없었던 일 같습니다. 예. 그 현장에 또 취재를 하셨으니까 정치부 기자셨으니까 저도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간단해요 보니까. 기권도 많지도 않고 무효도 많잖아요. 하나씩 딱 있어.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계열 등 야당에서 2표가 반란한 거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기권표와 무효표를 했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4표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여당의 이탈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국 평론가님부터요. 사실 2표는 이제 어쨌든 확실하게 이탈한 거죠. 2표는 찬성표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이탈했는 그렇죠.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압니다. 안철수. 한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그게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이번에 본인이 안 찍었대요. 안 찍었대요? 이번에 그거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제가 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근데 심각하다. 안철수는 그거 지난번에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또 찍을 거다라고 누구나 아는데 이번에 안철수 자기가 안 찍었다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과 이번은 더 뭐가 달라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또 안 찍은 어떤 이유가 있나? 그렇게 지금 인터뷰가 하나 어쨌든 나왔지 김경찬 않구나. 의원님 갈수록 자꾸 미천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김경평 의원님 맞춰 말씀해 주시죠. 2표는 확실하게 이탈했고 2표는 지금 1표는 무효표 1표는 기권이잖아요. 네네. 1표는 기권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찬성표는 안 들어가죠. 네? 이 사람 2표, 무효표하고 기권표는 찬성표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네. 찬성표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성 쪽에 카운트 되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균열이 생기기는 생겼지만은 이건 좀 완전히 넘어간 것이라기보다 좀 경고성 네. 완전 돌아서지 않겠지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애원하는 표 네. 그런 표가 아닐까.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다가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석 평론가님요. 네, 우리가 지금 국회가 있고 네. 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네네. 자, 대통령실에 이번에 김계남 전 선임 행정관이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3급입니다. 네. 예. 이런 자들이 대통령실에 있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그럼 국민의힘에는 국회의원 내부에도 이런 비슷한 자들이 없을까요? 뭔 거냐? 자, 우리가 자유가 어떤 보수 이념에 투철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 좌파하고는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고 권력만 나는 추구하겠다. 내 그냥 명예와 사리 사욕만 추구하겠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는 없을까요?
그렇듯이 저는 국민의힘 내부도 단일한 사상의 우리 자유우파 이념에 기초해서 똘똘 뭉친 조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볼 때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명확하게 이건 반란표라고 보고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반란만 있는 게 아니라 최상병 관련해서도 이게 똑같이 표가 나왔거든요. 최상병도 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안하다 국민의힘.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불안하다와 그다음에 최대한 대통령실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이다. 처음으로 좀 두 분이 좀 갈렸는데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와중에 이름이 하나 떠올랐어요. 김대남 씨 이름이 떠올랐는데 김대남 씨 오늘 오전에 서울 보증보험 감사에 사퇴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미 시사저널에서 사퇴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전격적으로 사퇴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마이뉴스에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의 소리 매체 같지도 않은 매체에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핑계는 있었잖아요. 강릉 사람이다. 뭐 삼척 사람이 강릉 사람이 이명수와 그런 고향 이 고향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서 고향 사람이니까 후배한테 얘기한 거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오마이뉴스라는 좌파를 상징하는 어떤 매체에다 대고 이번에는 또 미주알 고주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늘어났어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붙어 있었던 40대의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십상시 얘기했던 건가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십상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좌파 매체에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에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실을 나온 사람이 보호하는 의식이 전혀 없이 이런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런 좌파 매체들은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간신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좌지우지 다 하고 아예 기자가 대놓고 유도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걸 다 기획을 하고 다 하는가 보죠. 그랬더니 맞아, 김건희 여사가 다 뭘 하고 있고 그 밑에 누구 사람 실명까지 하면서 강땡땡, 그러니까 강승규잖아요. 강땡땡은 힘도 없어. 자기가 모시던 수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껍데기야. 그러면서 그 40대 어쩌고 저쩌고가 좌지우지해. 김건희 여사의 권력을 빌어. 그게 오마이뉴스에 다 나왔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지금 자기가 그것도 또 이게 4월 달에 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이거 갖고 있었던 거네. 갖고 있다. 지금 딱 터뜨렸구나.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저는 진짜 분노를 하는 게 도대체 누가 대통령실에 이런 자를 제대로 저기도 안 하고 근데 또 이런 자를 3억씩이나 주는 서울 보증보험에 내리꽂고 이런 자를 아직도 옹호하거나 또는 그냥 덮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소회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방금 오마이뉴스에 이제 인터뷰를 했다 그러길래 저 보증보험 SGI에서 나가면서 했다는 걸로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이미 4월달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3억짜리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인터뷰를 내부에 대해서 총을 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지. 공천 떨어지고 며칠 후에 한 거예요. 그럼 아직 SGI 가기는 전이겠네. 가기는 전이겠네. 근데 그때 이미 얘기를 듣기로는 이은모죠. 용인갑이 거기서 밀리면서 소문은 그렇게 나돌았거든요. 어디 가도 한 자리 안 가겠나 이런 얘기까지 기자들끼리 충분히 하고 그런 얘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없는 사람이고 우리 지적평론가님 취재를 많이 해오셨다 하니까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후에 네. 취임 이후에 네. 대선 당시에 선대위 조직본부관 그쪽에서 일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격려 모임이 있었대요. 격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뭐 수십 명이 그런 자리였답니다. 그런 네. 자리였는데 왜 그런 자리에 가면 또 한 사람 또 이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김대남 같은 사람 왜 대통령실 안 넣어주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김대남이가 서류를 올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네. 네. 아,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시고. 그 사람 뭐 복장이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예. 참. 자, 지석기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네네. 대통령실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과정이 하나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 거고 네. 그 이전에요 이런 자들이 대통령실을 들어간 것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도 있지만 네. 또 이런 자들이 간 것 이게 더 사실 본질적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정치권에는 정치꾼들과 정치 몰입에 네. 정치 거강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이런 게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인이다. 그러면 언론인은 그 언론인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검증이 됐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치판에서 선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때 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 운 좋게 공신이다 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여러분 정치판의 시스템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대통령실에서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슨 자리에서 얘기했다 어쨌다 이런 걸로 물론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취재한 거로는 네. 이자가 이미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네. 서울 강남에 네. 강남 저 일원동 아시죠? 수서 네네. 일원동 그 네네. 강남 병입니다. 네. 그쪽에서 구의원으로 나오려고 거기서 그래요. 구의원 강남구청의 구의원 아시죠? 여러분 네네. 기초의원입니다. 여기 나가려고부터 자리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런 자인데 그 강남구 쪽에서 평가는 정치꾼이라는 얘기예요. 거강꾼. 그래서 그때도 이미 저 밑으로 이렇게 쳐놨던 친구였는데 네. 우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 가면서 물론 강남구청장 선거도 이자가 후보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웃된 건데 후보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됐지. 정치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선이 오면서요. 이마 빌딩에 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그 전에 예비 후보로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마 빌딩에 결합을 했는데 그때 그 강남구에서 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윤공정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시민단체. 여기에 윤공정이라고 있던 이 땡땡이라는 분이 대통령과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강남에 사니까 네네. 이 친구가 와서 딸랑딸랑딸랑하고 입속에 혀처럼 우니까 그래 너 그러면 대선 있으니까 거기나 가서 일해라 하고 이분이 추천하고 또 하나의 또 정치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강릉입니다. 이쪽 출신입니다. 그쪽에 또 유력 정치인이 같이 그 윤공정에서 같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마 빌딩에 딱 들어갔더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친구가 조직 쪽에 배치가 되는데 그 옆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치인도 있고 신지호 지금 전 전략 지금 부총장 또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지호가 딱 해서 자기 파트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강승규한테 그때 이마 빌딩에 강승규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통령실에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 친구가 딸랑딸랑하면서 입속에 혀처럼 나머지 사람들을 꼬시면서 이 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천이 됐거든요. 이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 얘기에 지금 뭐 강승규는 헛개비다 어쩌다 저 등등 일리가 있는 얘기와 순 거짓말이 함께 지금 섞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않고 뚫려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실에 하나냐 아니면 또 있느냐 이게 지금 저는 당면에서 걱정인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그게 가장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문제죠. 현재 대통령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고개 들고 막 목소리 높이고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원래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 누굽니까 예. 명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친 것도 명태균이? 다, 명태균이가 큰 소리 친 것도 다 이제 그쪽 대통령실 팔고 이렇게 해서 큰 소리 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그 또 동아일보에 한 면에 걸쳐서 3시간 30분 동안 진짜. 명태균과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거를 왜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또 보도를 하죠? 정말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이거예요. 기자가 물으면
바로 반문을 해요. 뭐 기자가 아니 그럼 대여섯 번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신 겁니까? 그랬더니 바로 반문을 해요. 그런 정도면 뭐 그건 반문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허세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 출신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네네. 저런 이제 저 명태균의 저런 진짜 황당한 답변들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성 측면에서. 아니요, 진실성의 문제가 기자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 아니, 말씀. 저 진행자입니다. 근데 저기는 지금 평론가님. 진실에 근거한 보도라기보다도 네.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핫 이슈. 예, 그냥 이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볼 것이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 명태균이 얘기한 걸 진실 팩트 체크를 하고 내보냈다면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보낼 이제 수가 없지. 팩트냐 아니냐는 건 이제 독자가 알아서 할 그러니까. 거고, 왜냐하면 아, 명태균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거지. 가장 핫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명태균의 그 진실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라는 건 어차피 진실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아마 동아일보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읽고 독자들이 판단하시라. 그러면 뭐 이런. 제가 이 시점에서 진실성 측면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거. 네.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요. 저는 쭉 내용을 보면서 동아일보 보도가 황당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인터뷰를 실었나?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황당해서 확인한 거는 첫 딱 헤드 카피에 헤드라인에 명태균 최재형 국무총리로 추천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제가요 바로 그거 제가 오후에 봤거든요. 예. 최재형 전 의원 예. 현재 최재형 변호사죠. 예. 지금 노소영 지금 전 그래, 맞다. 나비관장 관련해서 그쪽에 재판 관여하고 이제 변호사인데 예.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아니 명태균이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명태균을 아십니까? 하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확인 사살했습니다. 네. 자 최재형 전 의원 나 명태균 명자는 나 명자도 모르고 그 무슨 김영선 전 의원하고 무슨 언론 보도가 나왔대?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자를 처음 알았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명태균이 보면 꼭 무슨 최재형 전 의원님을 아는 것처럼 국무총리에 추천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최재형 의원 딱 하는 말 그렇잖아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나한테 막 전화야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 셋이 모두 다 지금 명태균, 뭐, 또 김대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렇게 정말 퀄리티, 그러니까 보안 의식이 전혀 없고 자기 허세를 하는, 허장성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는 정치인들이 좀 멀리 했으면, 특히나 용산이 좀 멀리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는데 시즌 1 토크배틀 시즌 1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재밌고 더 다양한 그런 이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즌 2로 두 분이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이별이지만 두 분의 지금 말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김경욱 평론가님. 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시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또 박사님하고 같이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기회 있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자, 지석기 평론가님. 예. 지금 뭐 평론을 한다고 나오는 기분으로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꼭 여기서 그냥 토크 놀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토크 배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가 또 많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의미했고, 네네. 그러면 큰 인상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가 이제 아주 아쉽게 이번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즌 1만 지금 마치는 거고요. 시즌 2가 곧 나올 겁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빨리 돌아오시도록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렬히 아마 지지하고 계속 의안부를 물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헤어지지 않고 바로 복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토크 배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